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네 가지를 모두 알아둡시다. 네 가지. 예,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여러분 아시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할 때 회계처리 여러분 잘 알죠? 네,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유형자산이 꼭 와야 되죠. 처분할 때. 그리고 차변에 와야 되는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 가면 요것도 FAT 1급에는 요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교환거래입니다. 유형자산의 무상취득 및 교환거래. 네, 이 교환거래에 대해서 네, 요것도 필기할 게 꽤 많기 때문에 제가 아마 교환거래 미리 필기 여러분들 좀 덜어주기 위해서 교환거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요거는 제가 인쇄를 여러분한테 해서 나눠 드릴게요. 이거 아닌가? 네. 교환거래 사례를 제가 인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필기는 그걸로 대신하시면 되는데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에서 판매를 했으면 받는 게 현금이나 뭐 외상으로 했다면 뭐 미지급, 미수금이라든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거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종 자산의 교환이냐, 동종 자산의 교환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동종 자산과 이종 자산의 회계 처리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종 자산의 경우에는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라든가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동종자산의 교환거래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취득 원가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한 것이 있고 우리가 취득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교환. 네. 이렇게 두 개의 물건을 교환한 거잖아요. 교환.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을 주고 내가 왼쪽에 있는 걸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기계를 우리가 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걸 이제 장부에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이걸 얼마로 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로 하느냐? 이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자, 제공한 자산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예요. 이종 간의 거래에서는 이 제공한 자산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봐요. 시가를. 이 기계의 취득원가로 고정자산 등록할 때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거 동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장부금액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제 우리가 제공한 건데 이거의 그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한 누계액을 뺀 것을 장부금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새로 받은 우리가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딱 보기 때문에 이 제공한 자산 장부금액만큼 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쪽 금액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가는 장부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동일한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장부금액보다 시가가 높으면 취득원가가 높게 잡히니까 처분이익이 발생하고 장부금액보다 시가가 낮을 때는 취득금액이 낮은 시가가 적용되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골자는 그겁니다. 그럼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요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뭘로 보느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거. 공정가치가 시가죠. 그러니까 시가하고 장부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제공한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으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처분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유형자산 처분 분기할 때 어떻게 해요? 대변에 그 유형자산 취득금액 적어주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주잖아요. 우리 유형자산 처분할 때 회계 처리. 그러니까 교환거래도 똑같이 처분하는 걸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밑에 것도 보세요. 동종자산의 경우도 대변에 처분이니까 제공한 자산 취득원가 기록해주고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기록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거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있는 이 물건을 받고 오른쪽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던 것을 거래처에다 줬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준 거예요. 이 준 것은 우리는 이걸 처분한 거예요. 처분할 때 회계 처리는 뭐예요? 대변에 이 기계장치 취득원가 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주어야 장부가 싹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받은 기계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기계장치 B. 요 받은 기계. 요 받은 기계. 이 받은 기계의 금액을 기록하는 방법이 그 측정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를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종자산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여기다 기록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에서는 제공한 자산 요 A의 장부금액을 기록해버려요. 그래서 장부금액만큼을 기록하게 되면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똑같아져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는 뭐다? 장부금액이다. 그러니까 장부금액 딱 기록하면은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의 표시가 인식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는. 그런데 이종자산 간의 교환거래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요 대변의 기계장치와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가 장부금액인 건데 장부금액하고 다른 금액이 여기에 적힌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이 적혔어요. 그러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메꿔야 되고 작은 금액이 적혔어요.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그 차액을 메꾸는 거죠. 자, 이걸 해두면 이 교환거래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인쇄를 해드렸죠. 요걸 가지고 한번 이해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종자산 교환거래를 여기 동종자산 교환거래하고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례입니다. 자, 위에 것은 복사기를 500만원에 사가지고 그동안 400만원에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기는 현재 시가가 150만원이에요. 이것을 거래처에다가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포장기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환했어요. 복사기하고 포장기계를 교환했습니다. 이 포장기계, 우리가 받은 포장기계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원, 350만원이고요. 공정가치는 100만원입니다. 자, 이것을 이종간의 교환거래라고 보고 회계처리를 하시오. VAT는 일단 여기선 무시하고 한번 회계처리하시오. 이때 여러분은 이 제공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나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공정가치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이 회계처리 하는데. 제공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나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공정가치는 이 회계처리 하는데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고, 자, 우리가 받은 것이 뭐예요? 포장기계 받았죠? 그러니까 차변의 기계장치라고 했습니다. 얼마에 받은 걸로 하느냐? 이종자산 간의 교환거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공한 자산, 복사기를 제공했습니다. 그거의 시가, 요 시가를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복사기는 비품이잖아요. 비품의 취득원가 대변에 기록해야죠. 여기 취득원가 여기다가 대변의 비품. 그 다음에 대변에 요 감가상각 누계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기록해서 정리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원. 이렇게 하면 비품은 처분하는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됐고 대금을 150만원 받은 것으로, 이 복사기는 150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차변의 합계가 550, 대변의 합계가 500이잖아요. 대변이 50만원 부족하죠? 이건 왜 부족한 것이냐면은 이 복사기의 장부금액은요, 500에서 400 빼니까 장부금액은 100만원인 것입니다. 장부금액 100만원짜리를 150에 처분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라고 했습니다. 위에하고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냥 동종이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해 보는 거예요. 자, 동종의 경우에도
우리가 받은 자산의 취득금액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공정가치는 회계 처리에 전혀 쓰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제공한 것은 복사기입니다. 복사기를 제공했다는 건 이미 복사기는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매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비품 500만 원 뭘로 기록해요? 취득원가로. 취득원가로 기록해야죠. 비품 500만 원 여기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해야죠. 그러면 500과 100만 원의 차이가 바로 잔고금액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받은 이 포장기계의 취득원가로 그걸 본다 이거예요. 잔고금액만큼만.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그냥 1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잔고금액만큼. 그러므로 차변의 합계 500, 대변의 합계 500. 금액이 대차가 똑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론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교환거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교환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교환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요. 네. 그러면 1번 이종민자산 교환거래 같은 경우는 네. 실제 교환하면서 공정가치 5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150. 당사에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발생한 거죠. 50만 원만큼. 사용하던 복사기가 150만 원짜리고 받은 포장기가 100만 원짜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50만 원 손해야. 손해가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왜 바꿀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가는 150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서 그런 거죠. 직접 비교를 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손해 보는 건 맞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시장에다가 저걸 150에 팔고 요 포장기계 요걸 중고 시장에서 100만 원에 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효율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숨겨진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포장기계의 공정가치는 100만 원이지만 우리 회사가 봤을 때는 요게 150만 원 이상의 사용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가 회사 경영에 유용한 거래냐 아니냐는 여기에서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우리는 회계 처리하는 기준에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환거래 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뭘로 기록하느냐. 이것만 잘 기억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재평가. 여기 이제 추가된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추가된 내용이 이것도 추가됐죠. FAT 1급 교재에 아마 교환거래 요 분계가 없었을 겁니다. TAT 2급에만 이게 나오는데 재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아까 용어 정리, 재무제표의 용어 정리에서 우리가 무슨 용어가 나왔었냐면은 사용가치, 그리고 뭐 공정가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가 관련해서 자 재평가.
자,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 이후에는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의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FAT 1급은 전부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TAT 2급 시험에서는 재평가 모형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자,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게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 회사는 회계 정책으로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원가 모형으로 유형자산을 관리한다. 그러면 재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재평가 모형으로 유형자산을 평가한다. 그러면은 재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평가도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적용하면 됩니다. 분류별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평가를 하는데 유형자산 개정 과목이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계장치도 있고. 그러면 전부 다 재평가하느냐? 기계장치나 비품 같은 거, 기계장치나 비품은 재평가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평가를 주로 하는 분류는 유형자산 분류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서 재평가 모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토지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내용 연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가 전속하는 내내 앞으로 뭐 50년, 100년 계속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취득했을 때, 가령 50년 전에 어떤 토지를 1억에 샀으면 계속 1억으로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 계속 1억으로 표시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뭔가 목적 적합성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을 택한다. 이런 게 하나의 회계 정책이라는 거예요. 건물도 상당히 장기간 쓰는 겁니다. 뭐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이다 그러면 50년 이상 쓰는 건물도 있고 뭐 30년 정도는 웬만하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보유하는 이런 경우에 건물도 건물 자체가 오른 거보다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건물 가격이 토지와 건물로 분리되어 있으면 몰라도 건물 가격이 토지하고 같이 평가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건물도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건물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그 부식이 된다든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되게 건물을 평가할 때 그 건물을 처분할 때 건물만 따로 팔고 토지를 따로 팔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는 사실상 하나의 부동산인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는 그냥 토지를 따로 이렇게 거래를 우리가 처분할 때 처분할 수 있지만 건물 위에다가 우리가 영업소 건물을 하나 토지 위에다가 영업소 건물을 지었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그 영업소 건물이 어느 순간 필요치 않을 때 건물만 뜯어서 팔고 토지는 또 다시 이용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물 팔 때 토지하고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 가격이 사실상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발생해요. 자, 그런 등의 이유로 회계정책상 유형자산은 분류별로 원가 모형이냐 재평가 모형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원가 모형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한 거하고 우리가 이제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도 손상차손을 회계 처리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원가 모형에서도 감가상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차손이 있으면
손상 차손도 취득원가에서 뺀 것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뺀 것을 그동안 장부금액이다 이랬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TAT 2급에서는 손상차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상차손도 뺀 것을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언제요? 원가 모형인 경우에. 그러니까 손상차손은 그럼 무엇이냐? 손상을 입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내용 연수 동안에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비율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감가상각이잖아요. 근데 손상차손은 일정한 기간별로 이렇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재해를 입었을 때, 즉 손상이 있을 때, 뭐 요즘 같은 그 폭풍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재난을 입어서 그 차산에 크나큰 손상이 있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손상차손은 그걸 의미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평가 모형의 장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재평가하고자 하는 날짜에 공정가치. 그러니까 취득원가 자리에 뭐가 왔어요? 공정가치가 와버립니다. 취득원가 자리에. 취득원가 자리에 공정가치를 놓고 거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뺀 것이 재평가 모형에서의 장부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장부금액이 이 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에 맞춰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장부금액이 전기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요. 가격이 막 올랐을 때는. 네, 그러면 이제 그 높아진 금액만큼 자산 증가시키고 차변에, 만약에 그게 건물이라면 높아진 것만큼 차변에 건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대변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기록해요. 네. 이제 밑에 분계 사례가 밑에 나오는데, 재평가 잉여금. 자, 여기 설명을 다 읽어보고 밑에 회계 처리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평가 모형은 취득원가 대신에 공정가치를 적용한다는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손상차손 누계액을 빼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재평가를 결산 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주기적이다 하는 것은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 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평가 금액과 장부금액이 같아지게 되니까 공정가치가 올라가면 장부금액도 올라가고 공정가치가 낮아지면 장부금액도 낮아지는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 재평가로 인해서 장부금액이 증가한 경우 재평가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만 우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재평가 이익은 일단은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쓰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가격이 증가했다.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분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의 건물 증가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5천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것은 뭐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개정 과목 중에서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온 재평가 잉여금과 그 다음에 우리가 FAT 1급 준비할 때 자주 강조했던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 시험에 나오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개정 과목 중에서 지금 나온 재평가 잉여금과 그리고 FAT 1급 준비하면서 우리가 몇 번 언급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 요거는 자본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가격이 올랐는데 자본으로 잡아둔다 이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도 그러지 않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기록하면 그걸 우리가 수익 발생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자본의 증가라고 본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야. 이 유형자산도 수익 발생으로 안 봐요. 자본의 증가로 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과 이 유형자산의 그 성격이 같은 게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자산이죠. 유형자산도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단기에 금년이나 아니면 내년 앞으로 1, 2년, 2, 3년 안에 그것이 실제 수익으로 실현되지는 않아요. 이익은 낮지만 실제로 손익으로 갈 정도의 손익에 반영될 정도의 단기에 이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가격 오른 것이 실제로 이익으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물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업용 건물이에요. 그 업무용 건물인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막 팔고 다른 데 짓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건 부동산 투자 회사이지 제조회사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죠. 그건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실현된 이익의 일부들은 자본으로 보는 게 맞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분할 때 이것을 정리합니다. 처분할 때 이익에 반영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평가로 인해서 금액이 감소할 때도 있어요. 감소할 때도.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 감소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우선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증가액은 뭐였어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감소액은 그냥 손익계산서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과 다른 겁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는요. 평가 이익이 났든 평가 손실이 났든 전부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런데 요 재평가의 경우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의 경우는 손실, 즉 감소가 됐으면 단기 손익으로 가요.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마저 읽어볼까요? 네. 그 뒤에 거는 좀 복잡하니까 우선 인식한다. 요것만. 그래서 밑에 분계를 보면은 자,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대변에 건물 얼마 5천만 원 하락했어. 그러면 대변에 건물 5천만 원. 차변은 뭐라고 기록해요? 재평가 손실. 재평가 손실 하면서 가로 열고 단기 손익. 이건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이 난 것은 수익이 아닌데 자본인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란 말이에요. 이익이 난 것은 자본인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손실이 된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매도가능증권하고. 자, 그래서 재평가 모형의 회계처리의 기본 요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아니 선생님 이건 또 뭡니까? 이제 이 기본을 알고 나서 요걸 이제 그 다음에 따지면 돼요. 자,
재평가 이익도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랐을 때.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 전에 평가를 했었는데 재평가 손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재평가 손실이 손익에 반영됐죠. 만약에 작년에 재평가를 한번 했다고 봐요. 작년에 우리 건물을 재평가했을 때는 작년에 건물 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도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 손실을 5천만 원을 인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후에 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재평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딱 5천만 원만 오르는 게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재평가할 때는. 그러면 차변의 유형자산은 1억 5천만 원만큼 자산 증가시킵니다. 대변에 5천만 원은 재평가 이익으로 봐요. 재평가 잉여금이 아니라 5천만 원. 작년에 손실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그냥 수익으로 바로 봐버려요. 재평가 이익도 있어요. 수익으로 봅니다. 1억만 잉여금으로 봅니다. 재평가 잉여금. 그것을 여기 주1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주1. 자, 여기 주1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 그게 뭐예요? 이 재평가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면은 그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이익을 반영시켜야 돼요. 그 이상 오른 것만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정리가 되죠. 자, 밑에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가격이 하락하면 재평가 손실로 본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이에요. 기본이 그래요. 네, 기본이. 그런데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도 있네. 재평가 잉여금도 여기 보시면 가격이 감소했지만 재평가 잉여금이 차변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증가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뒤집어졌어요. 자, 이때 재평가 이익은 없었습니다. 아까 재평가 잉여금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부동산이 시장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요즘처럼 금리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1억 5천만큼 가격이 또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면은 평가를 해야죠. 그러면 대변의 유형자산 1억 5천 감소. 자, 차변에 전부 다 재평가 손실이 아니에요. 여기 5천만 원 잉여금으로 잡아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없애줘야 돼. 이제 이 자본이 이제 우리 자본이 아닌 거예요.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자본 감소를 먼저 시켜요. 나머지 1억 원만 재평가 손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평가 잉여금이나 재평가 손실 이러한 것들은 전기에 어떻게 처리된 것이 있느냐, 그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문제로,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낸다면 이론 문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론 문제로. 실무로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평가에 대해서 이론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한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 회계 처리에 대해서 그 흐름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 가지고 정리해 두면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거.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손상차손이나 정부보조금 여기서부터 또 설명. 정부보조금이 또 새로운 내용이에요 이게. 쉬었다 하겠습니다.